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벼랑처럼 부딪히는 독도 위에서 뜻밖의 통신 신호가 울려 퍼진 겁니다. 짙은 안개를 가르고 터져나온 LTE 전파가 그 작은 바위섬을 순식간에 디지털 국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외딴 섬에 최신 네트워크를 깔았는지 전 세계 언론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그 순간 한 외신 기자가 기록한 충격의 취재 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저는 매일 같은 뉴욕의 작은 뉴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이나 같은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국제 뉴스를 다루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7시 30분에 출근해서 빈 책상들 사이로 걸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무실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말고는 조용했어요. 휴게실에서 첫 커피를 만들고 있었는데 커피 머신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까만 커피가 제 머그컵에 담기고 있었어요. 이 커피가 또 하루의 평범한 일과를 버틸 힘이 되겠죠.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은 아시아 해운 규정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별로 신나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게 제일이었죠.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회담 같은 굵직한 이야기들은 항상 다른 기자들 몫이었고 저는 이제 그런 현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 덕분에 글은 쉽게 써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별 생각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제 편안한 일상이었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서히 다른 기자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다들 주말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계속 타자를 치면서 국제해운 규정이라는 제 작은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책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윌슨 편집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신호인 빨간 넥타이에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스미스, 당장 독도로 가야겠네. 그가 말했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움찔하면서 커피를 책상에 엎질렀어요. 급히 휴지를 집어 키보드에 닿기 전에 갈색 웅덩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독도요?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려고 애쓰며 물었어요.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디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제 책상에 메모를 한 장 던졌어요. 종이에는 몇 줄의 타이핑된 글이 있었습니다. 독도 LTE 서비스 개통, 한일 갈등 고조,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작은 섬이야. 윌슨이 설명했어요. 이제 한국이 거기에 휴대폰 서비스를 설치했네. 큰 뉴스지.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 자네가 이 기사의 적임자야. 저는 메모를 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까지는 14시간 비행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섬에 도착하려면 더 많은 교통편을 이용해야 했죠.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왜 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아시아 그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자네는 전에 국제 영토 분쟁을 다룬 적이 있잖아. 윌슨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기사로 바쁘고 자네밖에 없어. 더 이상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윌슨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야. 그는 걸어가면서 덧붙였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의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독도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푸른 바다에서 솟아오른 작고 바위투성이인 섬들의 사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외딴 곳처럼 보였어요. 독도는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에 있는 두 개의 주요 작은 섬과 여러 개의 더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수백 년 동안 이 섬들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죠. 이제 한국이 거기에 휴대폰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휴대폰 서비스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계속 읽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논쟁 중인 땅에 기술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곳은 우리 거지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영토를 주장하는 현대적인 방식이었죠. 휴대폰 신호는 땅에 꽂힌 보이지 않는 국기 같은 거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윌슨이 늦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티켓 확인 이메일을 보냈어. 그가 말했어요. 서울로 비행기 타고 포항이라는 도시까지 기차 타고 그 다음 페리를 타고 독도에 도착하게 될 거야. 이 기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바위 위에 있는 휴대폰 기지국일 뿐인데요. 일본 대사관에서 벌써 우리 보도 계획에 대해 문의해왔어. 윌슨이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누가 그 바다 일부를 소유하느냐의 문제지. 한국이 거기에 통신 인프라를 설치할 때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독도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단순히 휴대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 역사, 그리고 현대 국가들이 어떻게 무기 대신 기술로 영토를 두고 싸우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싸기 시작하면서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임무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문화나 이 섬들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윌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제가 가야 할까요? 아마도 기술 담당 기자가 이 기사에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자네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 티켓도 이미 결제했어. 가볍게 짐 싸. 서울 날씨는 이맘때 뉴욕과 비슷해. 공항에서 준비가 안 된 느낌으로 게이트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어 회화책은 아직 새 것 그대로 펴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윌슨이 보내준 배경 정보도 겨우 훑어본 정도였어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잡한 영토 분쟁에 대해 보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승객들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비즈니스맨들, 모험에 들떠있는 관광객들.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탁받지도 않은 심부름을 가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어요. 잠시 윌슨에게 전화해서 핑계를 대볼까 생각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 제 경력에 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믿지 않더라도 윌슨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기내용 가방을 들고 승객들 줄에 합류했습니다. 탑승교를 걸어갈 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창가 좌석을 찾아 앉아 수화물을 싣고 있는 공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뉴욕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 풍경을 다시 보려면 적어도 2주는 지나야 할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불안감에 배가 조여들었어요.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낯선 곳으로의 여정.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도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금속 새가 저를 구름 위로 더 높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죠. 14시간 동안 잠을 자고 영화를 보고 한국과 독도에 대해 더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더 많이 알수록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에는 전쟁과 점령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작은 섬들은 두 나라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지치고 압도된 느낌이었어요. 기장이 영어와 한국어로 현지 시간과 온도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음악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완전히 낯설게 들리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쉬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준비됐든 아니든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고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세계로 발을 내딛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좁고 오래된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미래에 속한 것 같은 거대하고 빛나는 공간에 서 있었어요. 로봇들이 지나가며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기차들이 공항의 다양한 부분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눈길이 닿는 곳마다 화면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과 여권을 스캔하는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곳이 한국인가?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덜 발달된 것,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 오래된 정신적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공항들을 비교하면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표지판을 따라 버스 터미널로 가서 서울행 리무진 버스에 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디지털 화면으로 덮인 높은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제 호텔 방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인터넷은 비밀번호나 복잡한 단계 없이 즉시 연결됐습니다. 집에서의 연결보다 더 빨랐어요. 그 속도에 놀라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독도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포항까지 고속 기차를 타고 그 다음 울릉도라는 섬까지 페리를 타고 마지막으로 독도까지 작은 배를 타야 했어요. 윌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나? 자네가 찾고 있는 것을 잊지 마.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 눈을 감고 쉬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새로운 인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분쟁 중인 바위들 위의 휴대폰, 기지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상하고 왔어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정말로 익숙한 세계를 뒤로하게 될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제 이해에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문턱을 넘게 될 거예요. 독도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바닥이 정말 깨끗해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KTX 열차를 타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폰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KTX는 한국의 고속열차예요. 시속 300km 이상 달릴 수 있답니다. 미국에서 타봤던 기차보다 2배나 빠른 거였죠. 기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빛 총알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자리를 찾아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차 안은 정말 깨끗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다리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기차가 역을 떠날 때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덜컹거리는 소리나 큰 소음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제 컵 안의 커피 표면에 잔물결조차 일지 않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폰을 꺼냈는데 신호가 완벽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되네?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끊기던 미국 기차의 불안정한 연결이 떠올랐습니다. 기차는 시골 풍경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어요. 산과 논이 창문 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내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해봤어요. 긴 터널을 지나거나 산 사이를 지날 때도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계속 폰 신호를 확인하는 걸 보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KTX 처음 타보세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와이파이를 갖추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터널 안에서도 어디서나 잘 돼요.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빠른 기차를 가진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연결되어 있음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든 기차에서든 심지어 작은 섬에서든 인터넷이 어디서나 작동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독도에 LTE를 설치하는 게 왜 중요한지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땅은 우리의 연결된 국가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후 포항에 도착했어요. 서울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역은 새 것이었고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어요. 페리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찾아 탔습니다. 페리 터미널에서 울릉도행 표를 샀어요. 기다리는 동안 직원 한 명에게 질문했습니다. 포항 전역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좋은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같은 좋은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도, 심지어 독도에서도요. 독도에서도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물론이죠. 독도는 한국 영토니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찰 내용을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울릉도로 가는 페리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편안한 좌석과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항구를 떠난 후에도 폰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영상 통화를 하거나 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울릉도에서 저는 작은 호텔에 묵었어요. 방에서 메모를 검토하고 독도에 대해 더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독도 위성 LTE 구축 해상 30km까지 실시간 방송 가능. 또 다른 문서는 폭풍이나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비상 채널로 전환되는 재난 통신 전환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위 위에 통신탑을 세우는 것 이상이구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미션이야. 이렇게 한국은 이 섬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윌슨이 처음 이 임무를 줬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현대 국가가 어떻게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깃발을 꽂는 대신 통신탑을 세우고 군사적 주둔 대신 디지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국가 정체성이 내가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창문을 두드리는 세찬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독도로 가는 배가 취소될까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섬들은 거친 바다와 힘든 날씨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항구에서는 작은 배가 여전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약 20명의 사람들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부인은 성인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에게 독도 방문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그룹은 같은 교복을 입고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2명의 진지해 보이는 남자들은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배에 올라 창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탔던 페리보다 작은 배였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항구를 떠날 때쯤 비가 그치고 하늘에 파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바다 상태가 허락한다면 섬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짧은 방문을 위해 정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울릉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전히 통신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폰을 꺼냈습니다. 한 칸의 신호가 나타나고 2칸, 3칸, 마침내 LTE라고 뚜렷하게 표시된 4칸 가득한 신호가 제 화면에 보이고 있었어요. 뉴스 웹사이트를 열고 버퍼링 없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옆에 앉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 놀라움을 알아차렸어요. 여기서도 대단히 놀랍죠? 그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믿기지 않아 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뉴욕시 일부 지역보다 신호가 더 강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2시간을 보낸 후 선장이 앞에 독도가 보인다고 알렸어요. 모두가 창가로 몰려가거나 밖으로 나가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물과 푸른 하늘이 만나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지평선의 작은 검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바다에서 솟아오른 2개의 바위섬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섬들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수중산 꼭대기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읽고 여행해온 이 장소를 마침내 보니 뭔가 강력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바위에 세워진 금속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계단, 플랫폼, 작은 건물들이었어요. 바람에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쪽 섬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작은 탑이 서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인 이곳에서도 제 폰이 작동하게 해주는 LTE 안테나였습니다. 배는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선장이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등대. 이곳에 주둔하는 작은 경찰, 파견대의 숙소, 헬리콥터 착륙장 등이요. 모든 것이 견고하고 영구적이며 잘 관리된 모습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이 가끔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주하고 관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작은 콘크리트 플랫폼에 정박했어요. 오늘은 바다가 놀라울 정도로 잔잔해서 30분 동안 방문하기 위해 하선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 계단에 발을 디딘 다음 드디어 독도 자체에 서 있게 되었어요. 한국 국기 패치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이 우리 그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섬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일본 언론 배지를 단 한 남자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통신망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섬들을 분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 씨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여기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두 나라 간의 더 큰 분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안내원이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자국 영토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서서 얼굴에 바람을 느끼며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국 국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내 폰의 신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이곳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이곳을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할 만큼 충분히 소중히 여긴다. 노트북을 꺼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의 바위 표면을 따라 돌아가는 금속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해의 푸른 바다 위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는데 제 재킷이 마치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날아온 물보라 때문에 입술에서 짠맛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섬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어쩐지 더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2개의 주요 작은 섬과 그 주변을 둘러싼 더 작은 바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풍경은 아름답지만 척박했어요. 대부분 민둥민둥한 바위였고 이런 힘든 곳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는 질긴 풀과 작은 식물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어요. 4칸의 신호가 안정적이고 강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 윌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독도에 서 있습니다. 신호 완벽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휴대폰을 다시 넣으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올라가고 있는 금속 계단, 전망대, 작은 건물들 모든 것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가끔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투자하고 깊이 아끼는 장소였어요. 우리 안내원인 김 씨는 섬 꼭대기 근처에 있는 작은 기상 관측소와 카메라 장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환경과 섬에서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통신 시스템을 얼마나 자주 점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매달요. 그녀는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절대 아무것도 고장 나게 두지 않아요. 독도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했던 것을 보았어요. 조용하지만 강렬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바위섬들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나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즉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섬에서의 짧은 시간이 끝나고 배로 돌아왔어요.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독도가 수평선 위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는 계속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바위 어딘가에서 LTE 탑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입니다. 그날 밤 울릉도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분쟁 지역이나 국제 분쟁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떠오르는 단어들은 달랐습니다. 독도에서 오는 신호는 단순한 전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의지의 선언입니다. 이 작은 바위섬에 설치된 첨단 LTE 네트워크는 기술적 성취이자 영토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치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국가가 어떻게 연결성을 통해 자신과 국경을 정의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외딴 바위를 국가에 연결된 일부로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서울에 있었어요. 제 기사는 이미 발행되었고, 윌슨은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기 위해 2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이건 자네 최고의 작품이야, 스미스. 그는 우리의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어요. 표면 아래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냈어. 이제 저는 달라진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떤 바위 위의 통신탑에 관한 부수적인 이야기 정도로요. 이제 저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인터뷰했던 국제관계 전문가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신문 기사를 보내왔는데 거기서 젊은 일본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감정적인 분쟁이 아니라 실용적인 영토 관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제 기사가 일부 사람들이 오래된 논쟁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날 오후 서울에서 도시가 아래로 펼쳐진 전망 좋은 곳을 방문했어요. 어디를 보든 연결성이 보였습니다. 통신탑, 디지털 간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요. 한국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항상 어디서나 연결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을 구축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장 외딴 영토까지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작은 바위들까지도 이 연결된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했던 여정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꺼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이 임무는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귀국 2주 후 윌슨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살짝 미소의 기색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새 직책을 만들었네. 그가 말했어요. 동북아시아 특파원이야. 기술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거야.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제 평소 임무에서 크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네의 독도 기사를 보고 자네가 올바른 시각을 가졌다는 걸 알았어. 윌슨이 계속 말했어요. 자네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봤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야. 물론 저는 그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디지털 인프라와 미래 도시에 관한 새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정류장은 서울이었지만 독도로 다시 돌아가는 여행도 꼭 포함시켰습니다. 몇 달 사이에 섬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술은 변해 있었어요. 통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었고 이제 주변 바다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은 드론도 있었습니다. 다시 독도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에 완벽한 신호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진정한 영토는 단지 지도 위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를 돌보는 사람들, 그것을 연결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자국의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어들이 쉽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맑은 날 독도에서는 한국 본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를 볼 수 있어요. 카메라, 센서, 그리고 이 작은 섬을 연결된 국가의 심장부와 이어주는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 국가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섬에서도요. 배로 돌아가면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LTE 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조용한 신호는 이 바위들을 넘어 멀리까지 도달하고 있었고, 올바른 수신기를 가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연결, 결단력,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